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워낙 말이 없고 무뚝뚝해요. 친정 부모님들도 제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다고 하실 정도로 애교도 없습니다. 그런 성격 탓에 지금까지 살면서 제 이야기를 누구한테 시시콜콜하게 하며 살아오질 않았어요. 오히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 제가 사연에 빠지다에 직접 사연 글까지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요. 주변 친구들은 회사 동료들만 봐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사람들 아직 풋풋하고 신혼 같던데 저는 거지 같은 시댁 식구들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에 대한 마음도 점점 식더라고요. 언제부턴가는 남편이 제 옆에 오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혔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리가 잘 안 되지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제 친구가 대학병원 간호사였는데 남편은 같은 병원 의사였어요. 사실 말이 소개팅이지 남편이 친구 SNS에서 저와 찍은 사진을 보고 저를 콕 집어 소개해달라고 했답니다. 제가 외모도 단아하고 참해 보이는 게 딱 자기 이상형이라고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단아하게 생기기는 했어요. 어려서부터 저를 보시는 어른들마다 부잣집 맏며느리상이라고 다들 예뻐하셨거든요. 더군다나 저도 소개팅할 사람이 의사라고 하니 혹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거 없이 소개팅에 나갔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개팅에 나가기 전에는 의사라고 하니 좀 거만하고 으스대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센스도 있고 유머도 있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남편은 제 단아한 모습에 반했다면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귀자고 고백했습니다. 준희 씨는 제가 딱 꿈꿔오던 이상형이에요. 저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주세요. 남편의 진중한 고백에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저를 결혼 상대로 생각한다는 게 고마웠어요. 사실 소개팅 이후 남편이 적극적으로 데이트 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몇 번 만나다 결국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 마음이 변할 줄 알았어요. 제 조건이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조건이 아니에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외국에서 돌아다니시며 크게 사업을 하셨었는데 제가 중학생 때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 전까지 큰 전원주택에 살다가 졸지에 단칸방에 6식구가 살았습니다. 한창 사춘기 때라 많이 힘들었어요. 집안 상황도 순식간에 달라졌고 학교까지 전학 가야 했으니까요. 갑자기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집은 애들도 많아요. 형제가 넷입니다. 제가 장녀고요. 위로 오빠가 있긴 하지만 오빠는 신학대학을 나와 일찌감치 결혼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고는 새언니와 동남아로 가버렸어요. 동남아 여기저기를 다니며 전도도 하고 목회활동도 한다더군요. 저는 오빠의 상황을 이해했어요. 오빠는 어릴 때부터 항상 그렇게 살고 싶다고 했거든요. 덕분에 부모님과 동생들은 제가 다 챙겨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창시절도 대학 때도 제 생활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항상 가족이 먼저였거든요. 주변 지인들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이 계신데 제가 집안을 다 책임져야 하냐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부모 그늘에서 곱게 자란 사람들은 절대 저를 이해 못하죠. 하지만 제 사정은 달랐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나서 아버지는 충격으로 급성 심부전증까지 왔었어요. 몇 개월 동안 병원에 계셨죠.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한순간에 집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희 넷을 키우느라 내내 가정주부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럴 수 없었죠. 어머니는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돈을 벌기 위해 마트에서 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했지만 마트 월급 가지고 6식구 살기는 빠듯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새벽엔 우유 배달을 했고 학교가 끝나면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동생들을 데리고 전단지도 돌리러 다녔어요.
그렇게 살아온 제가 어떻게 친구들과 매일 술을 먹고 클럽에 갈 수 있었겠어요. 저는 어떻게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제 형편에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을 딸 수가 없으니 뭐든 다 독학으로 해결했어요. 저는 당당하게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나이가 든 이후 제 직장이나 외모만 보고 다가오는 남자들이 정말 많았죠. 하지만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의 집안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저희 집안 상황을 알게 되면 남자친구들은 다 알아서 떠나갔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았거든요. 저야 저희 부모고 형제들이니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했지만 남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만났던 남자친구들은 저와 헤어질 때마다 항상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너만 생각하면 당연히 결혼까지 하지. 근데 내가 너희 집까지 감당하기엔 내 그릇이 너무 작다.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다 이해하지만 바로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가족들을 원망하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저는 남자를 만나기 무서웠습니다. 이런 저를 온전히 받아줄 남자는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저희 집 상황을 다 듣고도 저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이게 뭐라고 남편에 대한 마음이 그때 확 커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당연히 이러다가 또 헤어지겠지라고 생각해서 제 마음을 다 주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전 남자친구들은 저보다 직장도 변변치 않았는데도 제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지 이런 말을 한 전남친까지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친정일에는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랬으니 을사식이나 되는 남자가 저한테 뭐하러 장가를 오겠나 싶었죠. 제가 잘 모르긴 해도 주변에 들어보니 을사면 소개팅만이 아니라 잘 사는 집 딸들 중매도 많이 들어온다더라고요. 저는 제 과거에 발이 묶여 진짜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제 상황을 남편이 이해해줬다는 것에 너무 좋아서 다른 건 보지 않고 섣불리 결혼을 결정하고 말았어요. 저와 남편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에 인사를 한번 갔다 오더니 오히려 더 급하게 결혼하자고 했어요. 아버님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고 어머님이랑 동생들도 아버지 챙기느라 고생들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 내가 자기랑 결혼하면 아버님 우리 병원으로 모셔서 내가 같이 챙겨드리고 많이 도와드릴게.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결혼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6개월이든 1년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내 아픈 아버지를 병간호하느라 온 가족이 힘들었었는데 의사 남편이 생기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자상한 의사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뭐가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냐고요? 지금까지 제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아마 누구도 제 말을 믿지 못할 거예요. 심지어 저희 친정 식구들도 제 말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겉으로 보기엔 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깜빡 속았으니까요. 이건 엄연히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180도 달라졌어요. 남편은 신혼여행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제게 미리 말하기는 했어요. 중요한 학회가 있어서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아무리 일이 많아도 그렇지 신혼여행 일주일 동안 학회 식사한 게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밥 먹는 내내 제 얼굴도 안 쳐다봤어요. 명색이 신혼여행인데 아무리 일 때문이라도 그렇지 잠도 밖에서 자고 오는 게 말이 돼? 미안, 호텔에서 며칠 동안 하는 학회다 보니까 논문에 대해서 밤새 이야기도 나누고 회의도 하느라 많이 바쁘네. 자기가 좀 이해해줘. 내가 보통 의사가 아니잖아. 앞으로 우리 병원에서 암센터 센터장이 될 몸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된다니까. 처음엔 저도 남편 말을 다 믿었습니다. 어렵고 대단한 수술을 해내야 하는 외과 의사인데 제가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바빠도 너무 바빴습니다. 신혼여행에 다녀와서도 집에 들어온 날이 손에 꼽혔어요.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까지 신혼여행에 가서 저를 호텔방에 두고 학회에 간다던 남편은 골프장에 있었어요. 젊고 예쁜 외국인 여자들과 말이죠.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신혼여행에 다녀오자마자 남편은 병원에 출근했어요. 짐 정리는 온통 제 몫이었죠. 그런데 이 허술한 남편이 골프장에서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버젓이 재킷 주머니에 넣어뒀더군요. 사진엔 여러 명이 찍혀 있었는데 대부분이 젊은 외국인 여자였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신혼여행에서 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게 하더니만 나를 속이고 젊은 여자 끼고 놀러 다닌 거야? 자기야, 내가 자기 속이고 다른 여자들이랑 왜 놀아? 여기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 다 의사야. 자기가 병원 일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병원에서 하는 일만 다 일이 아니야. 학회 끝나고 호텔 앞 공원에 작게 골프장이 있길래 같이 치면서 얘기만 잠깐 나눈 거야. 호텔 직원이 지나가다가 사진 찍어준 거고. 남편은 절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딱 잡아댔습니다. 폴라로이드에 함께 찍힌 여자든 남자든 전부 다 의사랍니다. 남편은 자기가 저를 두고 왜 그런 짓을 하겠느냐며 자기 사랑을 의심하는 거냐며 오히려 툴툴거렸어요. 남편이 저에게 너무 서운해하니 저도 민망했습니다. 제가 별거 아닌 일에 너무 열을 내나 싶어서요. 제가 결혼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괜히 자존감이 떨어졌나 봐요. 옛날 같으면 그런 사진 봤으면 먼저 남편에게 물어봤을 텐데 화부터 먼저 낸 저 자신이 싫었습니다. 이래저래 우울하긴 했거든요. 결혼하면 매일매일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너무 외로웠어요. 한강이 보이는 40평대 아파트에 살면 뭐하겠어요. 매일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혼자인걸요. 어느 때는 퇴근하고도 집에 가기 싫어 그냥 친정집으로 간 날도 많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저녁 먹기가 싫어서요. 저녁을 먹으며 친정 식구들에게 외롭다고 투덜거리면 다들 복에 겨운 소리 한다고 했습니다. 김서방도 신혼인데 집에 얼마나 오고 싶겠어. 매일 그 힘든 수술하고 병원밥만 먹는 사람한테 괜히 잔소리하지 말어. 누나, 엄마한테 매형 욕해봐야 소용이 없어. 매형이 얼마 전에 아버지 병원비 하라고 엄마한테 200만 원이나 보냈대. 세상에 그런 사위가 어디 있다니. 암튼 우리 딸내미가 시집 잘 가서 내가 아주 뒤늦게 호강한다니까. 그랬습니다. 남편은 제게 전화 한 통은 안 해도 친정 부모님에게는 잘했어요. 툭하면 엄마한테 몇백씩 툭툭 보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제 남편 같은 사람은 없다는 소리를 듣고 나면 다 맞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가서 술을 먹고 노느라 집에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제가 참아야지 싶었죠. 남편은 마음에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 거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런 적은 없었는데 남편이 병원 일이 바쁘다면서 일주일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길게 집에 안 들어온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병원 일도 병원 일이지만 이러다 남편 몸이 상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갈아입을 옷과 간식들을 만들어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평소에도 급할 때는 제가 병원으로 오시며 속옷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날도 병원 로비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많이 바쁜가 싶어 저는 의국으로 찾아갔습니다. 싸온 옷과 간식만 두고 가려고요. 그런데 의국에서 만난 인턴들이 저를 보고 꾸벅 인사하더니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병원에 웬일로 오셨냐고요. 더군다나 저더러 같이 휴가 가신 거 아니냐입니다. 저는 순간 뒷골이 쎄했어요. 글쎄 제 남편이 며칠째 휴가 중이랍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저는 병원을 나오려는데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벽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남편에게 속았다는 분노와 서러움이 몰려왔어요. 그게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 일입니다. 남편은 워낙 공사다망한 분이라 그때까지도 저와 한 집에서 같이 밥 먹은 게 손에 꼽힐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게 말도 안 하고 휴가를 며칠씩이나 내다니요. 제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와 휴가를 보낸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남편이 저를 속이고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말도 안 되는 상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잠도 잘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어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을 때까지 계속했어요.
남편은 새벽 1시까지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게 무슨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냐고, 무슨 일이 생겼냐고 걱정하듯 굴더군요. 저는 남편이 가소로웠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큰 소리를 냈어요. 무슨 일은 내가 아니라 당신한테 있는 것 같은데, 당신 지금 어디야?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눈동자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남편이 정말 저를 속인 거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무서웠습니다. 그게 사실은 당신이 놀랄까봐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있는 곳으로 좀 와줄 수 있어? 남편은 제 예상과 달리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웬 주소를 보냈어요. 저더러 그쪽으로 오라고요. 저는 애써 화를 달래며 곧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남편이 보내준 주소로 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대단한 일이길래 아내 몰래 휴가를 내고 이 새벽에 오라가라 하는 건지 싶었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른 곳은 텅 빈 편의점이었어요.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내가 말 안 하고 휴가 쓴 것 때문에 혼자 또 이상한 상상하는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미리 공개해야겠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 편의점은 또 뭐고? 이 편의점 어때? 자리 좋지? 이 새벽에 텅 빈 편의점은 왜? 을사 때려치고 편의점이라도 차리게? 나 말고 장모님 드리려고 그러지. 순간 저는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말이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환갑을 훌쩍 넘기시고도 아직도 마트에서 일하시는 게 마음에 쓰였답니다. 일하면서 아버지까지 돌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일을 적게 하고 노후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내실 수 없을까 하다가 편의점이 생각났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휴가를 내고 편의점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대요. 저희 어머니 생신에 맞춰 서프라이즈 선물로 편의점을 드리려고요. 그러고 보니 다음 달이 친정엄마 생신이었어요. 저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걸 남편은 먼저 생각해준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에게 미안해서요.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떤 남자가 처갓집을 위해 편의점까지 차려주겠어요. 그것도 병원에 휴가까지 내고 본인이 발품까지 팔아가면서요. 저는 이런 남편을 의심했다는 것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 좋은 남편인데 뭐가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었냐고요? 본격적인 제 결혼 생활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결혼 생활에 복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가장 막무가내인 분이었어요. 막무가내라는 표현도 최대한 좋게 한 거예요. 제 마음속을 이야기하자면 무시 그 자체였습니다. 저런 어머니에게서 어떻게 을사 아들이 나왔을까 매일 볼 때마다 신기했어요. 어느 정도길래 그러냐고요? 시어머니는 소리만 지르면 뭐든지 되는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 때예요. 명절 며칠 전에 회사에 있는데 제게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께서 같이 장을 보러 가게 차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당연히 주말에 오라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저야 당연히 회사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30분 후에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안 오냐고요. 저는 이 상황이 어이가 없었지만 애써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회사라 지금은 못 가고 주말에 가겠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언성을 높이셨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전화기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대기업이면 뭐해? 대충 나와서 창만 보고 다시 들어가면 될걸. 그 잠깐 나오는 거 가지고 사람들 눈치나 보고. 어머니,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회사에 출근하면 퇴근 시간까지는 당연히 회사에 있어야죠. 제가 주말에 갈 테니까 그때 같이 장 보러 가요. 됐다! 주말에 가면 훨씬 더 비싸!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영 쓸데가 없네. 시어머니는 본인 하실 말씀만 하시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셨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게 시어머니의 전화는 언제나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았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주말이라 오랜만에 친구와 영화관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했고요. 그런데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집에 쳐들어왔어요. 말 그대로 정말 쳐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화도 안 하고 와서는 문을 열자마자 조카들을 현관으로 밀어넣었어요. 시누이의 초등학생 조카들을요. 저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는데요.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네 시누이가 여행 가서 내가 내일까지 애들 봐주기로 했는데 약속 있는 걸 깜빡했지 뭐냐. 네가 오늘 하루만 애들 좀 봐라. 네? 어머니, 저도 오늘 친구랑 영화 보기로 해서 나가봐야 되는데요. 미리 전화라도 주시지 그랬어요. 너는 왜 숙모가 돼서 조카들 하루도 못 봐주니? 난 중요한 계모임이라 빠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영화 취소해. 시어머니는 자기 할 말만 해버리고는 도망치듯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어요. 세상에 이 정도로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결국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조카들을 봤습니다. 집에서 애들 밥 해주고 만화 영화를 같이 봤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조카들이 잠들 때까지 전화도 한 통 하질 않았습니다. 저는 짜증이 나서 시누이에게 전화했어요. 시누이는 제가 2번이나 전화를 걸었는데도 전화를 안 받더니 뒤늦게 12시가 넘어서야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올케, 나 친구들하고 여행 갔다는 소리 못 들었어? 주말 저녁에 왜 자꾸 전화하고 그래? 시누이는 자기 자식들이 우리 집에 있는지도 모르더군요. 거기다가 아무리 여행을 갔어도 그렇지 이 시간까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주변에 남자 목소리까지 들렸어요.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녁에 애들을 데려가시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요. 아버지 회식이라더니만 엄마도 아줌마들하고 술 먹고 노나 보네. 애들 잠들었으면 그냥 재워. 외숙모가 조카들 하루 데리고 잘 수도 있지 뭘 자꾸 전화해. 오늘 하루만 올케가 데리고 자. 내가 내일 데리러 갈게. 가정교육이라는 건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시누이는 시어머니랑 완전 복사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사람들 만나서 밤새도록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했는데 시누이도 똑같았어요. 툭하면 시어머니한테 애들 맡기고 놀러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노는 거야 뭐가 문제겠어요. 저한테까지 피해를 주니 그게 문제였죠. 다음날 애들을 데리고 간다던 시누이는 점심때가 지날 때까지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제 전화도 안 받았고요. 저는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 조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나마 시누이 집으로 바로 가려던 걸 참고 시댁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흘겼어요. 제가 시댁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나 보더군요. 저와 조카들이 들어서자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새아가, 네가 애들을 왜 데리고 왔어? 애들 엄마는 뭐하고? 여행 가셨다고 해서 제가 하루 봐줬는데 데리고 온다는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어머님 아버님이랑 저녁도 같이 먹을 겸 조카들도 아예 데리고 왔어요. 형님님더러 그냥 이쪽으로 오라고 하려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에게 뻔뻔하게 구니 저도 똑같이 해야지 별 수 있나요? 그런데 순식간에 분위기가 나빠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표정이 우락부락해지시더니 버럭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셨어요. 이 기집애 이거 애 둘씩이나 딸린 유부녀가 애 맡기고 어디 갔어? 또 어디 가서 술 퍼마시고 있는 거 아니야? 그때까지 저도 시댁 일은 잘 몰랐었는데 그날 다 알게 됐어요. 사실 시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이시고 권위적이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어머니랑 시누이 둘 다 시아버지 앞에서는 꼼짝 못할 정도로 무서웠죠. 제 앞에서랑 시아버지 앞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신기할 정도였어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어서요. 저희 시댁은 시아버지가 모든 경제권을 쥐고 계세요. 시아버지는 젊어서 자수성가한 사업가라 재산이 꽤 많습니다. 남편 말이 시아버지 덕분에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평생 일도 안 하고 놀고 먹으며 돈 쓰는 것만 했대요. 시아버지께서 젊을 때 일만 하시느라 너무 바빠서 가정에 소홀했답니다. 돈만 열심히 벌어다 주신 거죠. 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유흥을 좋아해요. 술도 좋아하고 춤추러 다니는 것도 좋아합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 두 분 다 매일매일 놀러 다니며 시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열심히 놀고 다녔던 거죠. 말이 좋아 유흥이지 사실 술은 사건 사고와 떼어놓을 수 없잖아요. 매일 술 먹고 놀다 보니 여러 번 사고를 쳤나 보더군요. 신우이는 술만 먹었다 하면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지구대에 잡혀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가 몇 번이나 빼줬고요. 그래서 급하게 시집을 보냈답니다. 신우이의 남편인 아주버님도 시아버지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소개해준 남자랍니다. 신우이의 평소 행실을 아는 남자들은 다들 결혼을 꺼리다 보니 아예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소개를 해준 거죠. 9대 정도 드나들던 신우이는 애교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대형 사고를 치셨대요. 시아버지가 보시기엔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사치가 심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언젠가부턴가 시아버지께서 집안 단속을 하시며 잔소리를 심하게 하셨대요. 전처럼 모임이나 술자리도 못 가게 하고 카드 한도도 확 줄여버렸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이 있었으니 시어머니는 너무 답답하셨나 봐요. 방법을 바꿔서 대낮에 춤을 추러 다니셨답니다. 댄스 스포츠야 건강에도 좋다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이제는 거기서 만난 아저씨들에게 매일 술이며 밥이며 얻어먹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옷 같은 것도 선물로 받고요. 아저씨 중 한 분의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 집까지 찾아왔답니다. 시아버지도 있는 앞에서 시어머니의 머리를 잡으며 상간녀 취급을 한 거죠. 그 일로 집안이 아주 발칵 뒤집혔대요. 이 얘긴 시아버지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조카들을 데리고 간 날 시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저녁을 드시며 반주를 하시더니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내셨어요. 세상에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다 늙은 아줌마가 남자들한테 빌붙어가지고 등을 쳐먹어. 어이구, 내가 남복이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아니 며느리도 있는데 그 얘기를 여기서 또 뭐하러 꺼내고 그래요. 그 성질 더러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면 꼼짝도 못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무슨 엄한 소리를 해도 다 듣고 넘겼습니다.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보통은 아니신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다 큰 자식이 둘이나 있으신 분이 아무리 술 먹고 노는 게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할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여러모로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지도 사람이라고 부끄러운 줄은 아나 보지? 으이그, 내가 며느리 앞이라 여기까지 말하지만 내가 보살이다 보살이야. 저런 여자를 애들 엄마라고 지금까지 참고 살았으니. 시아버지 앞에서 깨갱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안쓰러운 것 같다가도 제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시아버지 앞에서만 찍소리도 못하는 거지 나가서는 남들한테 민망할 정도로 몰상식하게 구셨으니까요. 저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녁 늦게나 돼서야 신우이는 시댁으로 조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신우이는 시아버지 앞에서는 제게 연신 고맙다고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가식적이고 어색해서 저는 어떻게 대꾸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신우이는 시아버지에게 된통 혼났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올케한테 애들을 맡기고 여행 가는 신우이가 어디 있냐고요. 한 번만 더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면서 신우이 흉내를 냈다가는 다시는 애들 안 봐주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애써 표정을 감췄지만 왠지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 가려고 시댁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께서 굳이 마중을 하겠다고 쫓아나오시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벽에 밀쳤어요. 이게 곰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백녀시였네? 저는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했어요. 거지 같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괜히 깝치지 말고 얌전히 있어. 안 그러면 내 아들 옆에서 날려버릴 거니까. 어머니,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런 막말을 하세요. 저랑 준우씨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머니 말 한마디에 쉽게 헤어질 사이 아니거든요. 착각은 자유지. 내 아들이 미쳤냐? 너 같은 거지를 사랑하게? 내가 세상에서 내 아들을 제일 잘 알아. 내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네가 거지 같은 집구석 딸내미라 만만해서 결혼한 거야. 그래야 돈 주면 네가 알아서 시댁에도 잘하고 내 아들 내줘도 잘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너는 우리 집 종인 거지.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조카들을 데려와서 시아버지에게 싫은 소리 좀 들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며느리한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싶었어요. 저는 고민하다 남편에게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당연히 사실이 아닌데 남편한테까지 말해서 둘 다 힘들어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예뻤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둘 다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육아휴직을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천상 동네의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올 때까지 봐주는 어린이집은 없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올 때까지 아이를 봐줄 분이 필요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친정어머니께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선물해준 편의점을 맡아서 하고 계셨는데 저희 딸아이를 봐주실 때만 아르바이트를 쓰자고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용돈을 챙겨드리겠다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쪼르르 바로 달려오셨습니다. 이제는 저도 무섭더군요. 시어머니가 또 무슨 소리를 할까 싶어서요. 너는 딸이라는 게 애가 참 못됐다. 너희 친정은 아픈 아버지도 있는데다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식구들이 다 나가서 일하느라 바쁜데 거기다가 네 딸까지 맡기고 싶니? 그래도 상황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져서 어머니가 데려가서 봐주시는 건 괜찮다고 하셨어요. 됐다. 그 좁은 집에 뭐하러 우리 손녀 답답하게 맡겨. 그냥 내가 봐줄 테니까 나 줘라. 저는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싶지 않아 극구 괜찮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게 또 마음에 안 드는지 버럭 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손녀 공짜로 봐줄 거야. 근데 너희 친정은 용돈 드려야 할 거 아니야. 내 아들이 병원에서 힘들게 번 돈 너 자꾸 친정에 퍼줄래? 저는 화가 나고 서러웠지만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아니고도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제발 말 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도 돈 벌어요. 어머니 아들만큼은 아니어도 웬만한 직장인보다 연봉도 높다고요. 저희 애 봐주시면 당연히 용돈 드릴 수 있죠. 어쩜 말을 그렇게 꼬아서 하세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듣고 싶지 않은 소리에 가만히 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어머니가 이겼어요. 친정 아버지께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어머니가 아버지 곁을 비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딸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딸아이를 시어머니가 봐주셨어요. 애를 맡기는 제인이라 지난 몇 년 동안은 크고 작은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제게도 힘든 일이 생겨 사실 시어머니까지 신경 쓸 수가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큰 딸아이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애를 데리러 안 오셨다고요. 저는 놀라서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딸이 벌써 하원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아직도 어린이집에 데리러 안 가셨다는 게 말이 되질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이 말이죠. 저는 한달음에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린이집에 저희 딸만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더군요. 저는 순간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머니, 사실은 할머니께서 자주 늦으세요. 한두 번은 저희도 이해했는데 최근엔 거의 매일 한두 시간씩 늦으셔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소리를 지르시고 난동을 부르셨어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어린이집 안에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난동을 피우셨더군요. 아이씨구, 돈은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애 그거 잠깐 봐줬다고 노인네한테 빨리 오라 마라 하는 거야? 할머니, 빨리 오시라는 게 아니라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른 아이들도 있어서 주화만 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 애가 밥을 달래 물을 달래 그냥 혼자 얌전히 앉아있는 애를 그거 잠깐 봐주기 싫다는 거야? 뭐 이딴 데가 다 있어. 여기 원장 나오라고 해. 주아 아빠가 누군지 알고 지금 이따 이 대접을 해? 원장 나와!
애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선생님 어깨를 밀치고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영상으로만 봐도 딸아이가 겁에 질린 게 보였어요. 저는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딸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냐고요. 할머니가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말하면 할머니 이제 집에 못 온다고. 그럼 내가 혼자 어린이집 가고 끝나면 집에도 혼자 와야 된대. 저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무식하고 자기 멋대로인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저는 씩씩거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한판 해야겠다 싶어 딸아이도 아예 친정에 맡기고 왔어요. 오늘 밤은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마음을 숨기고 얼마나 꾹꾹 누르며 참고 있었는데 이런 저를 건드리나 싶어서요. 그런데 집안 상황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누이랑 같이 있더군요. 저는 시누이고 뭐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쏘아붙였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애를 봐주기로 했으면 똑바로 보셔야죠. 저 지금 선생님이랑 원장님께 사과드리고 오는 길이에요. 어머님이 잘못하시고 선생님들한테 행패를 부리시면 어떡해요? 올케, 진짜 못됐다. 우리 엄마가 올케 애 보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말을 그따위로 해? 됐어. 내가 오늘은 시간을 착각했다,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다음엔 절대 안 까먹을게. 이상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분명 평소에 시어머니라면 제게 막말을 퍼부으며 머리끄댕이라도 잡으려고 달라드려야 하는데 갑자기 제 편을 드셨어요. 저는 순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등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거든요. 역시 제 촉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순순히 제게 잘못했다고 말할 위인이 아니었죠. 제게 부탁할 것이 있어 잘못한 척 군 겁니다. 부탁할 것이 뭐냐고요? 글쎄 저더러 시누이를 좀 데리고 있으라네요. 저는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사실은 네 시누이 이혼한 거 아직 네 시아버지한테 말을 못했어. 알잖아, 너희 시아버지 성질 고약한 거. 얘가 바람 피워갖고 이혼당한 거 알면 얘 머리 다 뽑힐 거야. 네, 그랬습니다. 얼마 전 집안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어요. 시누이는 그렇게 매일 술 먹고 놀러 다니더니만 바람이 난 거였더군요. 결국은 이혼까지 당했어요. 애들도 다 뺏기고요. 말해봐야 제 입만 더러워지는 것 같아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말 상식이라고는 없는 거지 같은 집구석이에요. 엄마, 나더러 동생네 얹혀서 하라는 거야? 빨리 오피스텔이나 하나 사주면 되잖아. 조용히 좀 해.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면 돈이 어딨어. 분위기 봐서 기분 좋을 때 얘기할 테니까. 그러게 백수 주제에 어디서 바람을 피워. 아이고 속 터져.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고 애도 뺏겨. 내가 너 때문에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다. 언제는 절대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라고 그러더니만 위자료 못 받고 나왔다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 그러니까 들키지 말았어야지 이년아. 아휴, 암튼 네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 나올 때까지 네 올케 말 잘 듣고 있어. 주아도 좀 잘 봐주고. 세상에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얼마 전에 저더러 지지리도 가난한 친정 어쩌고 하시면서 막말을 퍼부으시더니만 이제 와서 저더러 시누이를 데리고 살라네요.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정말 천박하고 싫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속도 모르고 제 손을 지그시 잡더군요. 애미야, 내가 지금까지 우리 주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웠어. 그러니까 이번엔 네가 나 좀 도와준다고 생각해. 우리 애 너무 불쌍하지 않니? 네가 당분간만 좀 데리고 같이 살아.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때마침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을 아주 세게 뿌리쳤어요. 그리고 내내 준비했던 말을 했어요. 어머니는 가만 보면 참 부끄러운 줄을 모르세요. 바람 피우는 더러운 년을 저더러 어떻게 데리고 살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 우리 주아랑 더 더러운 년이랑 같이 사는 꼴 못 봐요. 뭐야? 너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감히 내 딸한테 뭐? 더러운 년? 시어머니는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제 머리끄덩이를 잡으려고 했죠. 제가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신우이에게 욕을 퍼부었을까요? 이미 제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무서울 거 없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어요. 당신이야말로 자식 새끼들 저 따위로 키워놓고 어디 감히 나한테 손을 대. 나 이제 당신 며느리 안 해. 당신 미쳤어?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바닥에 넘어지며 남편에게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를 연신 울부짖으며 자기 팔자를 운운했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남편을 쏘아보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똑부러지게 말했습니다. 나 당신 아들이랑 지금 당장 이혼할 거야. 아예 온 김에 네 딸이랑 네 아들까지 다 데려가. 뭐 이혼? 니까짓 게 내 아들이랑 어떻게 이혼을 해? 해도 내 아들 집인데 네가 나가야지. 웃기고 있네. 어머니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나 속이고 기만한 거 나한테 증거 다 있어요. 이혼하면 이 집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아들 재산도 내가 다 뺏어올 거니까 기대하세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사실 제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일이 있어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저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안 건 여름 휴가 때예요. 남편은 올해는 꼭 저와 딸과 함께 휴가를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그러려니 했어요. 대단하신 암센터장을 목표로 하는 남자와 사니 이해한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제게는 딸이 있으니 전처럼 외롭지 않았어요. 딸과 둘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소개해줬던 제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왔길래 저는 반갑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제게 할 말이 있는데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왜 그러냐고 할 말 있으면 편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고민 끝에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너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너무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네 남편 뒤 좀 캐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처음엔 저도 친구에게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요. 그러자 친구 말이 자기 밑에 후배 간호사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간호사들이 제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친구가 꼬치꼬치 물었대요. 그런데 내용이 말도 안 된다네요. 제 남편이 어린 간호사들 SNS를 보고 그 간호사들 친구들에게 따로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 간호사랑 같이 일하는 의사라고 접근해서 만나자고 했대요. 6개월 만에 애인해주며 원하는 걸 다 사주겠다고요. 언제부터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연락을 받은 친구가 한둘이 아니랍니다. 저도 처음엔 당연히 믿지 않았어요. 워낙 큰 병원이니 다른 의사 이야기를 제 친구가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일 거라고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의 뒤를 캤어요. 불륜을 찾아주고 증거를 모아준다는 전문 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하면서도 절대 아닐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경악스러웠습니다. 사모님, 아주 질이 안 좋은 분한테 걸리셨네. 남편분께서 몇 년 동안 아주 대놓고 불륜을 저질렀는데 전혀 모르셨어요? 심부름센터 직원 말이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답니다. 별로 알아볼 것도 없이 너무 허술해서 증거가 수두룩하대요.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를 속인 거예요. 시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한 게 다 사실이었어요. 제가 거지 같은 집구석 딸이라 자기 아들이 만만해서 데려다 놓은 거라고요. 저더러 착해 보인다고 이상형이라고 했던 말이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친정에 돈만 주면 제가 알아서 말 잘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심부름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을 듣는데 저는 토할 뻔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어서요.
남편은 변태 사이코였어요. 젊은 여자라면 환장하는 놈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저와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SNS로 수도 없이 젊은 여자들에게 의사라는 직업을 내세우며 따로 연락을 했더군요. 만나면 명품 사주고 용돈도 주면서 놀고 다녔던 거예요. SNS에 이미 증거가 수두룩했습니다. 불륜녀들이 알아서 SNS에 남편이 사준 물건들을 다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친절하게 설명까지 다 덧붙여서요. 우리 미래의 암센터장님이 사주신 샤넬백 고마워요. 사랑해요. 의사 가운 입은 우리 자기 너무 섹시해. 출장 다녀오면서 사다 준 가방 고마워. 우리 다음 휴가는 무조건 파리로 가기다.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그나마 양심은 있는지 얼굴은 가렸더군요. 그럼 뭐 하겠어요. 가운에 버젓이 이름이랑 병원 마크가 적혀있는걸요. 이 정도로 멍청하게 증거를 다 흘리고 다녔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더군요. 한 가지 더 알아낸 게 있었어요. 현재 같은 병원에 다니는 간호사와도 불륜 사이였어요. 저도 아는 간호사였죠. 가끔 병원에 갔을 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사모님 하면서 얼마나 친한 척 굴었는지 몰라요. 그 간호사와는 꽤 오래된 관계랍니다. 주고받은 메시지가 상당한데 둘이 아주 좋아 죽더군요. 저한테 일 때문에 학회에 간다, 출장을 간다 했던 게 다 그 상간녀 간호사와 함께 놀러 갔던 거였어요. 거기다가 남편이 친정어머니 주겠다고 편의점을 샀던 거마저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편의점을 준 건 사실이었지만 그걸 알아보겠다고 휴가를 낸 건 아니었어요. 편의점은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목이 좋은 자리라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안 돼서 팔려고 내놨다가 몰래 휴가를 쓴 게 들통났으니 친정어머니를 주기 위해 알아본 것처럼 꾸며낸 거였죠.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놓고 그 간호사娘과 골프를 치러 다녀온 거였어요. 처음 남편의 진실을 알았을 때는 며칠 동안 끙끙 앓았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털어내야 했습니다. 제게는 딸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악마 같은 새끼가 작정하고 저를 속이려고 한 건데 제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다 필요 없었습니다. 제 딸과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완벽한 이혼을 하기 위해 저는 만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를 쫓아냈습니다. 남편은 순순히 나갔어요. 남편도 제가 자신의 진실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지 전혀 가늠할 수 없으니 작전회의가 필요했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며칠 뒤 바로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혼인 빙자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에게 접근했고 결혼 전부터 결혼 이후에도 저를 속이고 여자들을 만나온 증거를 제출했어요. 그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위너는 저였습니다. 남편이 생각보다 재산이 많더군요. 시아버지께서 남편이 의사가 된 이후 물려주신 재산이 많았어요. 땅이며 건물, 지금 사는 아파트까지 다 하니 50억이 넘었어요. 저는 딱 절반인 25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상간녀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이후 만난 여자가 10명이 넘더군요. 10명 모두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증거는 차고 넘쳤으니까요. 아직도 소송 중이지만 저는 매우 즐겁습니다. 앞으로 저는 일을 안 해도 상간녀들한테 합의금만 받아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쯤 되니 남편이 제 노후를 미리 생각해줬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짓밟았어요. 이대로 순순히 돈만 받고 물러나줄 수는 없었죠. 저는 남편의 오랜 꿈까지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대한병원협회에서 만드는 신문이 있어요. 의사들이 다 보는 신문이죠. 거기 기자에게 전화해 저희 남편의 기사를 팔았습니다. 타이틀은 이랬습니다. 유명 대학병원의 차기 암센터장으로 유력했던 교수가 치욕스러운 불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됐다. 남편은 20년 넘게 근무했던 병원에서 잘렸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잘나봐야 직장인인데 병원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니 당연히 잘릴 수밖에 없었죠. 기사가 나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발 애미야, 자식 생각해서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제발 정전기사 하나만 내줘, 제발. 여보, 내가 센터장이 돼야 우리 주아 위자료도 주고 양육비도 많이 주지.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개소리하고 있네. 나 이미 지금 있는 재산만으로도 우리 주아 평생 잘 키울 수 있어. 그리고 너 같은 애비 필요 없으니까 다신 우리 주아라고 부르지도 마. 너무 간사하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재수없어서 남편 얼굴에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려줬습니다. 다시 제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아주 고춧가루를 뿌려준다고 했어요. 저는 이혼 이후 딸과 잘 살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같이 살자고 하시지만 당분간은 딸과 둘이 여행도 다니며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앞으로 이 험한 세상 딸과 둘이 잘 헤쳐나가야 하니까요. 저는 비록 이혼은 했지만 결혼으로 배운 것이 많습니다. 뭐든 참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만 생각하면서 사는 게 가장 좋은 인생이라는 걸 말이죠. 여러분도 자식이니 남편이니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자신의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재미있게 사연을 듣고 있는 50대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다른 분들의 사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불현듯 오늘은 제 이야기를 털어놔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중소도시 옆에 있는 조용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5남매 중 장녀로 어렸을 적 저는 동네 전방을 꾸리시던 엄마를 대신해 남동생 2명, 여동생 2명의 밥을 도맡아 했습니다. 가끔 밥하는 게 힘들면 엄마 가게에 가서 몰래 과자를 집어먹었다가 엄마한테 혼나곤 하던 일이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어찌저찌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20살이 넘을 때까지 부모님 가게 일을 돕고 동생들을 돌보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옆 동네로 시집가서 잘 산다던 육촌 누나의 중매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만난 첫날에 다방에 앉아 어색하게 커피를 홀짝거리던 나에게 그 남자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야기, 그리고 요즘 관심 가지고 있는 취미 이야기 등 여러 이야기를 신나게 하더니 집으로 가려는 저에게 빵을 한 봉지 사서 들려주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먹으라면서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100년가 약을 맺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도 떨리는 결혼식 전날 저는 엄마와 손을 잡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긴장이 되었는지 화장실이 가고 싶어 거실로 나왔는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셨는지 아빠가 소주 한 잔을 마시고 계셨어요. 아빠,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내일 사진 잘 나오려면 주무셔야죠. 우리 딸. 아빤 우리 딸이 시집 간다고 하니 좀 서운하네. 서로 위해주면서 잘 살아. 좀 힘든 일 있어도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그리고 살다가 정말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이 아빠한테 꼭 말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알았지? 엄마 아빠는 항상 너의 편이라는 걸 잊지 말고. 아빠, 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꼭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아빠의 든든한 응원을 마음에 새긴 채 한 가정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솔직하고 소박한 성격,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직업답게 학생들을 항상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 점이 좋았어요. 우리는 고향 부근 대도시에서 신접살림을 차리게 되었죠. 그러다 결혼하고 2년 만에 아이가 들어섰어요. 그때가 제가 29살 때였습니다. 처음에 아이가 들어선 줄도 모르고 속이 안 좋다고 약도 먹고 그랬는데 나중에 임신이란 이야기를 듣고 뱃속의 아이에게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그 후로는 태교에 좋다는 것들을 나름 하면서 신경 써서 임신 기간을 보냈습니다.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자연분만을 하면서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저는 결국 2년 후 둘째까지 낳았습니다. 둘째는 듬직한 첫째 아들과 달리 아주 예쁜 딸이었어요. 갓 태어났을 때 피부가 아주 빨갰는데 그 모습을 보신 친정어머니가 피부가 하얀 예쁜 아기라고 이야기하셔서 아, 피부가 빨간 게 나중에 하얘지는 거구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평탄하고 소박하게 저의 30대를 남편과 복닥거리며 아이 둘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다만 남편이 고3을 연달아 맡으면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네 뭐네 하면서 저녁을 함께 먹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항상 혼자 애 둘을 건사하느라 힘들었죠. 그래도 가끔 가출한 학생을 잡으러 가기도 하고 학생들 대학 보내는 일에 자기 일처럼 열심히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자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구나.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가정을 잘 건사하고 남편이 신경 쓰지 않게 내조를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 세월을 견뎠습니다. 어떤 정신으로 아이들을 키웠는지 정신없는 나날들이 반복되던 그때 집안에 큰일이 닥쳤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대장암 진단을 받으신 일이었죠. 어머님은 2달 전부터 대변에 피가 나왔는데도 병원을 가지 않고 계시다가 복통이 계속되자 그제서야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남편의 형제들은 난리가 났죠. 어머니를 어느 지역 병원에 모시냐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잔뜩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내가 장남이니 내가 엄마를 모시겠다며 무작정 집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지만 아프신 양반이 오신다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도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군말 없이 남편의 뜻에 따라주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잘못하면 대변 주머니를 차야 될 수도 있다고 겁을 주는 것이었어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서울 쪽 병원하고 지방병원하고 10년은 기술이 차이가 난다는 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여보, 우리 서울 쪽에 있는 도련님네의 어머니를 모시면 어때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서울 쪽에 큰 병원이 훨씬 의술이 뛰어난데 굳이 지방의 대학병원에 모시는 게 맞을까요? 서울 쪽 써도 대변 주머니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그쪽 병원도 가봐요 우리. 당신 지금 혹시 당신이 엄마 간호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야? 동생네한테 떠넘기려고? 남편은 다짜고짜 저의 말을 안 좋게만 받아들이면서 화를 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차분히 설명을 했어요. 아니, 어머님 입장에서 수술하고 대변 주머니를 차고 계셔야 하는 거하고 안 해도 되는 거하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어요? 더 좋은 병원 가서 더 좋은 방법이 있나 찾아보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에요? 내가 나조차고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아요? 됐어. 장남인 내가 어머니 모실 거야. 그렇게 알아. 남편은 제 말을 끝까지 고깝게 듣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군요. 평소에는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인데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자기 생각에만 빠져서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도련님들께 제 의견을 좋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서울에 살고 있었던 둘째 도련님과 셋째 도련님이 안 그래도 서울 아산병원에 예약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서울 쪽에 한번 진료를 받아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계속 화를 냈지만 결국 도련님들의 설득으로 어머님은 서울 아산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았고 그 결과 수술은 해야 하지만 대변 주머니까지는 안 차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확실히 지방병원하고 결론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서울 도련님들과 동서들이 건사하기로 결정이 되었죠. 그리고 어머님은 무사히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셨습니다. 수술은 예후가 좋았고 겨우겨우 저와 가족들은 한시름을 놓았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술을 좋아하던 사람인데 어머니 문제로 저와 다투었던 일을 술만 취하면 꺼내어 빈정대고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시비를 거는 거죠. 당신이 최고 잘났지? 어? 남편이 말이야 엄마를 모시겠다고 하는데 며느리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게 할 말이야? 갑자기 또 무슨 소리예요? 말 좀 해보란 말이야. 남편을 무시해도 정도라는 게 있는 거야. 술 취했으면 제발 잠이나 자요. 이런 식으로 항상 술만 취하면 자고 있던 저를 깨워서 시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진저리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유약하고 자신의 감정만 중요한 것인지. 거기다 제 남편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흥을 좋아한다는 거였죠. 학교 교사도 공무원인데 남편은 동료 교사들과 여자가 있는 술집이나 노래방을 다녔습니다. 저 같으면 전날 그런 데 가서 놀고 다음날 학생들 얼굴을 부끄러워서 못 볼 것 같은데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뻔뻔하더군요. 그냥 남자가 하루 놀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였죠.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술집 직원이나 여자에게 카드를 주면서 비번까지 말해 술값으로 몇백만 원을 결제해 오는가 하면 가끔 남편을 찾는 술집 여자 전화도 걸려왔어요. 여자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남편에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가정주부인 제 입장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을 저 혼자 건사하며 키우기가 무서워 저는 이혼을 하지 못하고 남편을 좋은 말로 달랠 수밖에 없었죠. 여보, 당신은 교육자인데 그런 식으로 여자까지 불러놓는 것은 자제해야 하지 않겠어요? 같이 사는 내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알았어. 그러게 왜 사람 속을 긁냔 말이야. 그런 말을 좋게 할 때면 남편은 듣기 싫다는 듯이 퉁명스럽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저는 아들과 딸이 이런 사실을 모르길 바라면서 혼자 모든 수모와 비참함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면서 가끔 남편이 술집에 다녀온 것 같아도 알아도 모른 척 버텼더니 속이 다 문드러졌는지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는지 나중에는 그냥 같이 아이 키우고 사는 동업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 생각하고 관심을 끊으니 오히려 제 마음이 좀 편해짐을 느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동네 친한 언니의 권유에 따라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종교는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점이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저대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살아가고 있었죠. 아이들은 학교도 잘 다니고 성실해서 학년이 끝날 즈음 많은 상장을 받아왔어요. 동네에서는 그런 모범생 자식들을 둔 저를 부러워했죠. 승재 엄마는 좋겠어. 항상 승재하고 혜준이가 학교 상을 다 싹쓸이 하잖아. 대체 교육 비결이 뭐야? 아유, 비결은 무슨 그런 거 없어요. 그러지 말고 몰래 과외라도 시키는 거야? 이번에도 혜준이가 전교 1등 했다면서. 그냥 혜준이는 책을 좋아해서 그래요. 역시 아빠가 교사라 그런지 애들이 남다르다니까. 그렇게 저는 자식들 이야기에 웃음꽃이 피는 그저 자식들만 바라보고 사는 엄마였습니다. 차마 저를 부러워하는 많은 동네 애엄마 친구들에게 내 남편이 사실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었죠. 자존심이었냐고요? 아무래도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그저 남들 눈에라도 행복한 여자로 보이고 싶었나 봅니다. 어차피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진짜 내가 행복한 것도 아닌데 그만큼 그 당시에 제 마음이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막 중학생이 된 아들 녀석은 그런 저를 무척이나 걱정했습니다. 아들은 그냥 엄마 친구들한테도 아빠가 속썩이면 상담도 하고 그냥 엄마 힘든 거 말하고 살라면서 아빠가 술집 다니는 것에 대해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제 편에서 화를 내었죠. 저는 예민한 사춘기 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눈치 빠른 녀석이 다 알고 물어보는데 계속 모른 척할 수만도 없어 어느 때부터인가 아들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모임이 있다고 하더니 남편은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또 술집 여자한테 갔나 보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잤을 텐데 그날은 어쩐지 전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어디에요? 언제 들어와요?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아줌마 그냥 주무세요. 남편 여기 잘 있어. 그러고는 웃음소리가 들리고 전화가 뚝 끊기는 것이었어요.
저는 대놓고 술집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등골이 쭈삣하면서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술집 여자가 나에게 모욕을 줬다는 사실에 갑자기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침 잠에서 깨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던 아들에게 잠깐 집 근처 유흥가에 아빠를 찾으러 다녀오겠다고 말했죠. 오늘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한 여자 얼굴을 보고 머리채라도 뜯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나도 같이 갈게요. 엄마는 힘이 약한 여자인데 혼자 술집 골목으로 가서 어쩌려고 그래요. 같이 가요. 아들은 비록 중학교 2학년이었지만 덩치가 큰 남편을 닮아 벌써 어디 나가면 고등학생이냐고 할 정도로 키가 컸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하고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고 있었죠. 집 부근 번화가에 도착해 저와 아들은 다짜고짜 술집으로 들어가서 남편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씩씩하게 우리 아빠 못 봤냐고 하면서 술집을 헤집고 다니더군요. 드라마 같은 곳에서 보면 꼭 그러다가 찾던데 역시 현실은 드라마와 다른지 새벽 3시까지 그 골목을 뒤졌지만 결국 그날 남편이 어느 술집에 있는지 저와 아들은 찾지 못했죠. 그러다 저는 갑자기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미성년자 자식까지 데리고 뭐 하는 거지?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어른으로서 보이면 안 될 꼴을 아들에게 보인 것만 같았어요. 그 술집 여자를 찾아 혼내주고 싶다는 생각에 취해서 아직 어린 아들을 이런 곳에 데리고 오다니 저는 간신히 아들을 설득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빠가 술을 먹는다거나 여자가 있는 것 같다는 등 아들이 상처 입을 만한 이야기는 아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날이 갈수록 뻔뻔해졌습니다. 지친 제가 술집 가는 걸로 별 이야기를 안 하자 어차피 돈 벌 능력도 없으니 이혼 못하겠지 싶었는지 대놓고 술집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친구들과 허구한 날 술집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상담을 받으니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폭력이나 바람 같은 결정적인 사유가 있으신가요? 바람이요. 증거는 있으세요? 확실하게 스킨십하는 사진 등의 증거가 있으시면 아마 위자료를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있으셔야 해요. 재산 분할할 때나 가정 기여도를 따질 때 경제력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아, 저는 그 부분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제력. 저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골똘히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결혼하고 나서 내가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남편이 바람을 피면서도 그렇게 유세를 떨었던 것이 경제력 때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법적으로 크게 보는구나. 내가 직업이 없기 때문에 얕잡아 보였을 수 있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자 뭔가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으로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분간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어요. 그리고 미루어 두었던 젊은 날의 꿈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원래 제 꿈은 일본인들을 상대로 여행사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에 비록 대학은 못 갔지만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원도 다녔더랬죠. 저는 이혼을 할지도 모르니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에게 이런 내색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딸은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술집 여자와 놀곤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일을 알게 된 뒤로 통 아빠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아빠가 말을 시키면 대답도 하질 않고 무시를 한다거나 단답형으로만 말을 하고 아빠와 눈을 맞추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에게는 미운 남편이지만 그렇다고 자식인 아들과 아버지인 남편이 서로 반목하기를 원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위경련으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때는 5월 어린이날을 낀 주말이었어요.
아이들이 놀이동산을 가고 싶다고 해서 근처 제법 큰 규모의 놀이동산에 미리 다 표를 끊어둔 상태였는데 남편이 갑자기 오늘 같이 못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운전도 못하는데 말이죠. 여보, 나 운전도 못하는데 그럼 애들 둘이 데리고 어떻게 놀이동산까지 가? 미안해 여보. 학교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나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미안. 남편은 야속하게 그렇게 우리 가족을 내버려두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처가에서 살고 있는 막내 남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 막내 동생은 저와 10살 넘게 나이가 차이 나는 총각이었거든요. 동생은 경찰 공무원으로 주말에 근무가 있는 날도 많았는데 다행히 그 주 주말은 쉬는 날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동생 차를 얻어 타고 겨우 아이들과 어린이날 기념 놀이동산을 갈 수 있게 되었죠. 동생 차를 얻어 타고 놀이동산으로 향해 신나게 아이들이 기구를 타는 것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선영이었죠. 하도 오랜만에 연락이라 반가운 마음에 저는 선영이가 보낸 문자를 열었는데 선영이가 뜬금없이 무슨 사진을 보낸 거였어요. 저는 무슨 사진인가 싶어서 사진을 제대로 보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영아, 어쩐 일이야? 그게... 내가 어딜 놀러 왔는데... 놀러 갔어? 나도 애들하고 놀이동산 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무슨 사진 보낸 거니? 아니 그게 내가 뭘 좀 봤거든. 사진 좀 자세히 봐봐. 보고 네가 판단해. 친구는 갑자기 알 수 없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본 사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호텔 입구로 들어서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여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 감싸고 있었고 여자는 남편의 허리에 손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바람을 핀다고는 생각했지만 그 사진을 직접 눈으로 보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은 아닐까 고민해봤지만 분명히 나갈 때 입고 갔던 하늘색 체크셔츠는 남편의 옷이 맞았습니다. 단지 그 기막힌 상황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저번에 저한테 그만 잠이나 자라고 조롱했던 그 여자가 사진 속의 그 여자인지 아니면 저 여자는 또 다른 여자인지 그게 궁금하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화가 났던 것은 제가 싫어서 바람을 피는 것은 그렇다 치고 아이들이 한 달 전부터 어린이날에 놀이동산 가고 싶다고 소원이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걸 잘 알고 있으면서 당일에 못 가겠다고 하고는 여자랑 바람을 피러 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상간녀가 좋아도 자식은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즐겁게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애써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배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껴 허겁지겁 화장실로 달려갔죠. 말로만 듣던 위경련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가 칼로 배를 쑤시는 것처럼 아랫배 위쪽이 계속 아파왔습니다. 저는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이 와서 얼굴이 하얗게 된 채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화장실 칸 안에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제가 버둥대는 소리를 들었는지 화장실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여기 119 좀 불러주세요. 그렇게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죠. 눈을 떠보니 하얀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남동생과 아들과 딸의 얼굴이 보였어요. 저는 억지로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누나 왜 그래? 요새 무슨 일 있어? 안 그래도 살이 너무 빠졌다 했는데 스트레스성 위경련이라는데 무슨 힘든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요새 좀 체력이 딸려서 그래. 너네 매형은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응? 엄마, 괜찮아요? 딸은 너무 놀랐는지 제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은 외삼촌과 동생 뒤에 서서 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눈가에 고인 눈물을 훔쳐내고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면서 한숨을 쉬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어쩐지 제 속을 들킨 것만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항상 내 걱정을 하는 아들이 그저 자신의 나이답게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길 바랐는데 저는 너무도 부족하고 또 부족한 엄마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어린이날 밤늦게 돌아온 남편은 또 혀 꼬부라진 소리로 저에게 시비를 걸어댔죠. 당신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무시하니까 내가 밖으로 도는 것이라는 둥, 이제 당신뿐 아니라 애들 역시 나를 무시한다는 둥, 이 집에서 나는 혼자라는 둥, 전부 자신이 피해자고 전부 제 탓이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으며 술주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기운도 없고 대거리도 하기 싫어 그저 남편이 떠들던지 말던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냉전 아닌 냉전을 하면서 힘들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친구가 저번에 보내준 사진은 근처 사진관에 가서 출력해서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혹시나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좀 더 증거가 쌓이고 일본어 자격증을 따게 되면 비록 제가 경력이 없더라도 이혼 소송을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말라비틀어진 마음으로 사람 같지 않게 살 수는 없었어요. 누구를 미워하며 매일 얼굴을 보는 것이 제 마음에 도리어 독이 되어 제 모든 인생이 망가져버릴 것만 같았죠. 저는 그저 아이들과 함께 속 끓이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남편과 정리를 해야 했어요. 남편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계속해서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서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흥신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흥신소에서 한 달간 남편의 모든 행동을 밀착으로 알아봐 주기로 했죠. 이번 기회에 큰 돈을 들여서라도 확실한 증거를 마련해서 저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꼭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완전히 가족들과 어울릴 의욕을 잃은 것처럼 굴더니 어느 날 아들에게 어쩐 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 여기 좀 와봐. 나 폰에 이거 무슨 어플을 깔아야 한다는데 이거 좀 깔아줘. 아무리 해도 잘 모르겠네. 네, 줘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좀 가져가서 해보고요. 아들은 휴대폰이랑 컴퓨터를 잘 다루었는데 아빠가 도움을 요청하자 그래도 도와주는 모습이 둘 사이에 아직은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씩씩거리며 제 아들 손목을 붙잡고 질질 끌고 와서 집에다가 아들을 팽개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다짜고짜 집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더니 아들의 몸을 사정없이 때리는 것이었어요. 퍽퍽. 저는 너무 경황이 없이 당한 터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린 놈의 자식이 어디 어른한테 싸가지 없게 굴어. 이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든 넌 교육 좀 받아야 돼. 야, 끝까지 노려보는 그 눈빛은 뭐야? 그러고 남편은 씩씩거리다가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면서 옷가지를 챙기더니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니? 아빠가 왜 그렇게 너한테 화를 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모르셔도 돼요. 아들은 저에게 끝까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집에 며칠째 들어오지 않는 남편과 그리고 두문불출하며 밥도 잘 먹지 않는 아들 녀석을 보며 속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의 뒤를 밟을 것을 부탁했던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증거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증거, 그 단어 한마디에 살이 떨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흥신소에서는 사진을 내밀더군요. 남편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밤낮도 없었죠. 학교 근무를 하며 무슨 외출이라도 하는 것인지 점심시간에도 그 여자를 만나곤 했더군요. 두 사람은 주로 무인 모텔을 드나들었습니다. 흥신소에서는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마 만난 지 꽤 되었을 거라고 했어요. 처음 만나거나 한두 번 만난 사이는 아닌 것 같다고요. 저는 충격으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진을 넘기다 보니 더 충격적인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차에 앉아있고 제 아들이 차 앞에서 양팔을 벌려 차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은 남편이 차에서 내려 우리 아들의 멱살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 있었던 사건의 전말이었어요. 아들이 어떻게 알아냈는지 남편이 바람피는 현장을 찾아갔고 그 여자의 차 앞으로 가로막았고 화가 난 남편이 제 아들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친자식한테 이럴 수가.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남편을 찢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습니다. 여자한테 미쳐서 결국 자기 아들까지 외면하다니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생전 한 번도 안 하던 손찌검을 하고.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서 방 안에 있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승재야, 이리 좀 나와보렴. 너 며칠 전에 아빠가 그 아줌마랑 있는 거 본 거지? 순간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엄마가 그걸 어떻게? 너 대체 혼자 아빠가 그 여자를 만나는 걸 어떻게 알고 찾아간 거니? 똑바로 얘기해. 제가 추궁을 하자 아들은 말없이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폰이 도입되자마자 그걸 구입해서 각종 어플이며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있었는데 아들은 당시에는 허용되고 있었던 커플끼리 서로의 위치를 볼 수 있고 문자를 추적하는 어플을 아빠 폰에 깔아두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보안상의 문제로 사라진 어플이라고 하네요. 하여간 그때 남편이 핸드폰 문제를 해결 좀 해달라고 아들에게 부탁했을 때 그걸 아빠 폰에 몰래 깔아뒀다고요. 아빠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다며 아들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빠가 카드를 긁을 때마다 어디서 돈을 썼는지 자신의 폰으로 알람이 온다고 했습니다. 특정 모텔 이름이 계속 뜨길래 그 앞으로 가보았다고. 거기가 주로 아빠가 데이트하는 장소 같았다고. 아들은 저에게 힘들게 털어놓았죠. 저는 아들의 어깨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흔들었습니다. 너 아직 미성년자야. 네가 왜 그런 데를 혼자 가? 이런 일은 어른들이 해결하면 되는 일인데 왜 네가 나서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아빠한테 몇 가지 맞니? 엄마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아빠와 그 아줌마가 같이 있을 때 만나서 이제 우리 아빠 그만 만나라고 말하고 싶었어. 엄마, 근데 잘 안 됐어요. 아들은 결국 차분하게 말하다가 제가 계속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자 제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이 남자와 살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바람핀 증거를 가지고 친정으로 가서 아버지께 이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애들 아빠가 오랫동안 만난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자애 때문에 우리 승재한테 손찌검까지 하네요. 저 도저히 몇 년을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살면서 힘든 일 있으면 힘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죠. 엄마, 아빠, 저를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제발 벗어날 수 있게 저한테 힘을 좀 보태주세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모든 상황을 다 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은 전부 한 목소리로 이혼하라고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은 조카가 차 앞을 가로막았는데 그 여자가 출발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걸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며 이 기회에 이혼을 하더라도 곱게 해주면 안 된다고 일단 고소장부터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폭운전으로 그 여자를 고소했죠.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도 그 여자 앞으로 걸었습니다. 차에 번호가 찍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 앞으로도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돈이 몇 천이 깨지든 간에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모든 것을 걸고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여자가 소장을 받았는지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우리 친정 식구들이 만나고 싶다고 하니 할 말 있으면 친정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고소 때문에 그 여자한테 압박을 심하게 받았는지 결국 그 뻔뻔한 낯짝을 쳐들고 친정까지 찾아왔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 안녕하셨어요? 뭔가 집사람과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나가서 이야기를 좀... 철석, 그때였습니다.
다짜고짜 아빠가 남편의 따귀를 때려버렸습니다. 이건 우리 승재 몫이다. 그리고 이건 철석. 그동안 내 딸 마음 고생한 몫이다. 이서방, 너는 이제부터 죽은 목숨이야. 이 버러지 같은 놈. 매영, 아니 이제 매영도 아니지. 정식으로 난폭운전 고소할 거고 그 여자 조만간 경찰서 나와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누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위경련 때문에 응급실 간 거, 또 승재 때린 거 전부 법적으로 조치할 테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가 말할 틈도 없이 친정 식구들은 남편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많이 당황한 듯이 뺨을 어루만지며 막내 동생의 뒤에 서 있는 제 팔을 끌어당기려고 했지만 막내 동생이 가만 놔두질 않았어요. 어딜? 지금 이 시간부로 우리 누나 옆에 얼씬도 하지 말아요. 안 그러면 스토커로 고소 진행할 거니까. 어디 경찰인 처남 상대로 한번 해볼 테면 해봅시다. 와이프 소중한 줄 모르는 이 개념 없는 새끼야. 그렇게 제 동생은 마치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경호원처럼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없이 돌아서는 남편에게 아버지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우리 딸 이만 놔주고 인간 같지 않은 것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게나. 물론 위자료나 양육비 그리고 직장에서의 망신은 각오해야 할 걸세. 공무원에게는 품위 유지 규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막내 동생은 자신도 공무원이라 잘 안다면서 남편에게 경고를 했어요. 알고 있죠, 매형? 매형이 한 짓 내가 매형 학교에 다 까발려버리면 공무원 품위 유지 조항에 걸린다는 거요. 연금도 받고 직장 계속 잘 다니고 싶으면 우리 누나가 요구하는 조건 다 받아들이고 조용하게 이혼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현명한 선택하시길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은 짐을 다 빼서 친정 옆집으로 이사 오라고 했습니다. 이사가 힘들면 일단 짐을 들고 친정집에 애들과 들어와 있으라고도 했죠. 저를 혹시 모를 남편의 행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저 혼자 버틴 세월이 무색하게 친정 식구들의 도움으로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그간의 사정을 잘 모르고 있었던 터라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는 것을 힘들어했지만 제가 차분히 설득을 하고 또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다행히 저의 입장을 이해해 주었죠. 그 후로 전 남편과 실랑이를 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고 이것저것 정리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지수가 가장 높은 사건이 가족의 사망 다음으로 이혼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구질구질한 과정들을 거쳐 저는 거의 1년을 끌고서야 모든 소송과 이혼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정리된 날 저는 혼자서 인적이 드문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죠. 처음 결혼을 하던 그 순간의 설렘과 그 사람을 멋진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자기 일의 프로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내가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시절. 그때 행복한 나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함께 자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인데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 무겁게 느껴졌죠. 그렇게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의 모든 응어리를 그 바닷가 모래더미 속에 파묻고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서 분할받은 재산으로 아이들과 지낼 아파트를 마련하고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카페 한켠에는 일본어 공부를 위한 코너도 설치했죠. 이혼으로 정신없는 와중에도 저는 꾸준히 일본어 공부를 했거든요. 일본 여행 가이드를 하고 싶다는 꿈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의 이런 활기찬 모습은 제 아들과 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모양이었어요. 아이들은 제 생각보다 훨씬 씩씩하게 상황을 받아들여 주었고 잘 커주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억눌려 있던 저 자신이 이제 자유롭게 활짝 피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뭘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며 참고 살았는지. 세상은 넓고 이렇게 박차고 나오면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요즘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저와 같이 일본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필 왜 일본이냐고요?
저는 사실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윤동주 시인이 유학했던 대학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언젠가 한번 그곳에 꼭 가보고 싶어서입니다. 거기 비석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 적힌 일본어를 제가 꼭 스스로 읽어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제 마지막 꿈인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를 제가 운영하게 된다면 저는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일본인들에게 자랑스러운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또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꼭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도 물론 함께요. 지금까지 제 인생에 일어났던 정말 고통스러운 사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버텼어야 한다고 안타까워 하시겠고, 또 어떤 분들은 진작 이혼했어야 한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사람마다 자신만의 타이밍이 있고 그 순간에 스스로 견딜 수 있는 크기의 고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용기를 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닐까요? 남편의 소식은 아이들을 통해서 들려오는데 남편은 결국 그 붙어먹던 여자에게서 대차게 까이고 요즘은 거의 알코올 중독자 수준이 되어 매일 술을 퍼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저를 바꿔달라고 할 말이 있다고 울곤 한다고 해요. 물론 배려심 많은 제 아이들은 한 번도 저에게 전화를 받을 것을 권하지 않았지만요. 어쩌면 누가 봐도 뻔한 결말인데 그걸 모르고 바보짓을 해서 결국 조강지처인 저를 떠나게 한 남편. 지금 생각해도 저는 참 생각이 단순하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가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희생하고 견디고 있는 것일 수 있으니 오늘 저녁 항상 내 곁을 지켜주고 희생을 감내하며 가정을 지키고 있는 배우자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의 이혼 스토리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